먼저 헌법 제32조 제3항인데요. 이 노동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동 조건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문 법률로 노동 조건의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성문 법률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이죠. 이 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 근로기준법은 무엇보다 이 전근대적 노동관계를 배제하고 그러한 노동관계의 부활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근대적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동 조건의 기준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죠. 따라서 노동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높거나 아무리 못해도 그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보다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조건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물권과 채권 같은 이 재산권들 있죠. 이 재산권들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데 노동관계에서 이 노동자의 지위가 좀 열등하죠. 그래서 사용자나 제3자가 포기를 종용하면 노동자가 권리를 또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노동 조건을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노동 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좀 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노동관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힘의 우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게 동등한 지위에서 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뭐 노동부에서 행정감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훈시 규정이라든가 뭐 또는 정신 규정이라고 이걸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봉건적 노동관계를 벗어나자 뭐 그러자 뭐 화이팅 하는 정도라고 그냥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5조인데요.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 협약, 취업 규칙과 노동 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네, 좋은 얘기죠.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와 또 한 사람의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노동관계를 고찰할 때 이러한 노동관계를 개별적 노동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이 대표적인 법체계가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바로 그 법률이 이 근로기준법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또 이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이 노동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인데요. 이 법은 네,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요.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네, 제3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먼저 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거는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소지, 거주지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동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했을 때 그걸 동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거는 같은 주소에서 이제 생활을 함께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족 있죠. 이 친족은, 가족 관계에서 정해진 친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법, 민법 가족법에서 정한 친족인데요. 뭐 이제 이 친척, 혈족 집단, 친척, 인척,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식구들끼리 함께 살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있죠. 엄마가 회장님이고 아버지 사장님, 뭐 큰애는 상무, 둘째는 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노동법보다는 가족 간의 윤리나 질서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이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자, 뭐 아버지가 월급을 안 준다고 해서 뭐 노동청에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노동청에 뭐 고발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준다고 또 소송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친족 관계에 있지 않은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요. 뭐 서로 따로 이제 떨어져서 살거나,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죠. 네, 다음은 이 가사 사용인인데요. 뭐 일반 가정에서 뭐 가사 일을 돌볼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요리사, 있죠? 가정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집사, 정원사, 개인 운전사, 가정교사.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의 그 가사 사용인에 속합니다. 네, 좀 이제 그 있는 집 얘기죠. 있는 집.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 집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얘기니까 이게 좀 있는 집안 얘기입니다. 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인데요. 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라고 했는데요. 네,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 했는데 그 중간에 몇 개 많이 빠졌죠. 뭐 이제 특별자치시, 뭐 특별자치도가 여기 들어가겠죠. 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뭐 지자체 등에도 적용한다 뭐라는 규정이고요. 뭐 특별한 규정은 아닙니다. 자, 노동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 봅시다. 네, 제 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조건을 정한 노동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하고요. 제2항입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에 그 미치지 못하는 노동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요. 이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만 무효일 때, 이때는 그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민법 제 137조인데요. 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이 무효라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무효인 부분, 그러니까 그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그러한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전부 무효의 원칙, 그리고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법의 내용이고요.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특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관계에서는 노동관계 법령인 이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특별법이 우선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민법 제 137조는 계속해서 이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어 왔어요. 벌써 이게 한 1990년대 말부터 이렇게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자,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일부분만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그 무효인 일부분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 민법 개정안이 올라가는데, 국회에 민법 개정안이 올라가도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일을 제대로 안 하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이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가 되어 왔어요. 이번 국회도 사실 그냥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어째 정부든 뭐 학계든 다 개정을 요구하는데 뭐 국회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민법 제 137조 전부 무효의 원칙,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일부 무효의 원칙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부 무효를 규정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일반법의 내용이고요.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그 일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는 그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우선해서,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이 됩니다. 네, 균등 대우의 원칙, 뭐 균등한 처우, 그러니까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이 평등권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권과 이 노동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원칙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건 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다수의 주류적인 견해는 이 차별적 처우 금지와 이 균등 대우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헌법상 평등권이 구체화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조인데요. 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네, 우리 헌법 제1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이게 그 평등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노동관계에서 좀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 노동계약상 의무에 이 균등대우 의무가 있었죠. 이 규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위반 시에는 차별 대우를 했을 때죠.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했을 때, 이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두 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중 한 명에게는 상여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깎고 200만 원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여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100만 원을 깎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 있죠. 이 규정은 노동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는 이 노동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니까요.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것은 채용 이후의 문제라는 건데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역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차별에 대응할 만한 그런 법 규정은 거의 없어요. 다만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는 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좀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노동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좋은 말이죠. 자,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이 차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차별이란 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노동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노동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차별이고요. 네, 그리고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차별이 아닌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한답니다. 네, 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의 이름이 참 긴데요. 이 법률은 이 노동자에 대한 정의도 좀 색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그 다음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모두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노동자는 이 고용된 자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까지도 다 노동자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은 이거보다 훨씬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있는 그런 노동자 개념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 역시 이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개념 정의였고요. 자, 이제 평등 대우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규정들인데요. 먼저 이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좀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여성 노동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운 조건, 그 밖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요. 이 여성 노동자 채용할 때 용모, 그죠? 용모 단정 뭐 이렇게 쓰는 거, 키 얼마 이상, 뭐 체중 몇 킬로 이하, 뭐 이런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또 미운 조건, 이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녀고용평등법은 아직 안 바꿨네요. 미혼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요새 아주 저기에서 이걸 또 비혼이라고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이 많죠. 어쨌든 아직 남녀고용평등법까지는 이건 못 고쳤나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이건 예외가 있는 거죠. 이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런 조건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모델을 선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신체 사이즈 얼마 이런 식의 조건을 붙여서 선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업무에 상관없는 그런 신체 조건 같은 것을 붙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임금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8조인데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제2항에서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고 네, 제3항에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계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뭐 이런 원칙인데요.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사실 이게 남녀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뭐 출신 지역이라든가 학교, 학력, 연령, 그렇죠. 학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국적이라든가 인종 뭐 차별이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는 좀 이러한 게 원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임금 외의 금품에서도 또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임금 외에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 외의 금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중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말하는데요. 뭐 어떠한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임금 수업에서 다루었고요. 임금 이외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이제 복리후생적 급여라든가 뭐 실비 변상적 급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제10조에서 교육, 배치, 뭐 승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노동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11조 정년, 퇴직, 해고 등에서의 차별인데요.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요. 사업주는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퇴직제라든가 이 임신퇴직제 또 출산퇴직제 뭐 이런 게 또 안 된다라는 의미죠. 네, 이제 지금까지는 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평등 대우에 관한 규정들을 위주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노동 뭐 금지와 또 이제 폭행 금지인데요. 뭐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사업장에서는 이 전근대적인 노동 통제라든가 뭐 이제 감시, 폭행, 괴롭힘, 갑질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뭐 얼차려 주고 집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쉬는 시간에 이 작업반장이 집합을 시키고 뭐 집합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집합을 시켜서 뭐 이제 얼차려를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군대의 그 폭압적인 문화나 아니면 우리가 또 그 영화에서 보는 거 있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깜빵에 들어갔을 때 그 서열 구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 사실은 노동 현장에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제7조의 이 강제노동 금지 규정인데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하고요. 그리고 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결국에 헌법 12조에 이 강제 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가 노동관계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이 규정에서 보면 우리 이제 폭행, 협박, 감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폭행, 협박, 감금의 경우에는 형법상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 폭행죄라든가 협박죄, 감금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형법과 같이 그렇게 아주 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유연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계약의
어떤 불이행에 대한 노동계약을 그 불이행한 것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예정한다라거나 뭐 전차금 상계, 뭐 강제저금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노동자의 의사를 구속하는 이상 부당한 구속 방법으로 이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인데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하고요. 그러니까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이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말하는 이 폭행 있죠. 이 폭행은 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형법상 그 넓은 의미의 폭행 개념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된 판례들이 예상 외로 참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 노동 관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이게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대부분 일반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폭행과 관련된 사안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그 노동법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형법 사건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노동법 쪽에서는 사례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터 이게 노동법 교과서에 제시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요. 이게 예전에 우리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게 1980년대 중반, 아마 후반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버스, 뭐 완행버스에서는 이게 또 이제 차장이라고 했어요. 차장. 그런데 이제 버스 회사 간부가 그렇죠. 이제 이 안내양들이 버스 요금을 받아서 회사에 그 전액 입금을 시키지 않고 뭐 일부를 그러니까 몰래 빼돌렸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은 이제 교통카드를 찍잖아요. 이제 교통카드를 찍는데 예전에는 이 토큰이라든가 이제 토큰 있어요. 그러니까 50원짜리 동전만 한데 그거보다 약간 작나한데 또 50원짜리 동전만 한데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이제 버스 토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고 버스를 타게 되는데 이제 시내버스를 그걸 내고 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기들은 이제 승차권을 내고 타요.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현금으로 내면 이 버스 안내양들이 그 이제 뒷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고 그랬는데 이 버스 안내양이 그 버스 토큰이라든가 승차권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을 받고 그 현금으로 주면 또 거스름돈을 거슬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내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날 이제 들어온 버스 요금은 안내양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 전부 입금을 해야 돼요. 근데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입금을 안 하고 좀 그걸 일부를 좀 빼돌렸다고. 왜냐면 이걸 이제 빼돌리는 걸 보통 그때는 이제 삥땅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삥땅 친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 간부가 안내양이 삥땅 친 거를 잡아내겠다고 이 안내양들이 잠자는 숙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숙사죠. 기숙사 숙소에 들어가서 몸수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판례인지 행정해석이었는지 이게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이 노동법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좀 출처가 좀 분명하진 않아요. 어쨌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폭행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제 그 폭행의 개념에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개념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개념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법상 폭행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넓은 의미의 폭행,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폭행,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이렇게 네 가지 개념 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개념, 그래서 최광의의 이 폭행 개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의 폭행은요, 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뭐 대상과 정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나 뭐 물건에 대해서나 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뭐 으쌰으쌰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해요. 그래서 형법상 내란죄, 소요죄, 그 다음에 다중불해산죄, 여기서 이제 규정한 폭행들이 바로 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넓은 의미의 폭행, 그러니까 광의의 폭행인데요.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그 유형력의 행사이면 되고요. 그게 뭐 신체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물건에 대한 것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주위에 있는 물건을 발로 막 찬다거나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 그런 것도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집행 방해죄나 아니면 폭행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파출소에서 이 주치 난동을 부리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깡패들이 이게 저기 뭐야 사체 받으러 와가지고 뭐 직접 때리는 건 아닌데 뭐 주변 물건들한테 막 때려 부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모두 여기에서 폭행 개념에 포함이 돼요. 다음으로는 이 좁은 의미의 폭행인데요. 그러니까 협의의 폭행인데 이건 가장 일반적인 폭행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폭행 개념에 해당하는데 이 폭행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해요. 보통 이제 폭행죄에서의 폭행 개념이 이 좁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가장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최협의의 폭행 개념인데요. 이 폭행 개념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또는 그러한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그런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형법상 보면 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서 규정된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네, 중간 착취를 배제하는 규정인데요. 네, 제9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네, 역시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으니까 법률에 규정된 경우라면 영리로 취업에 개입할 수도 있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이나 또는 뭐 취업의 개입, 취업 개입, 그 다음에 뭐 중개행위, 뭐 이런 것들이 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직업안정법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네, 노동자가 이 공민권 행사나 공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좀 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공민권 행사와 공예 직무 수행은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긴 한데, 하나는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하나는 직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그냥 줄여서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민권 행사 보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좀 이 공예 직무 수행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네, 근로기준법 제10조인데요. 이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서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공민권 행사와 공해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라라는 그런 규정인데요. 여기에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라고 했는데 이 공민권이 뭐냐? 공민권이 도대체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아마 공민권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공민권은 뭐냐면 법령이 보장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요새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시민권이라고 하면 그 시민법상의 권리, 즉 그 민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권은 시민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민권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는 그런 공권들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공민권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 미국 시민권이니 뭐 호주 시민권이니 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이렇게 이제 시민권이라는 말들을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공민권과 같은 말이고요. 주로 정치적 권리들을 말해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권리들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선거권, 또 피선거권 같은 그런 권리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때, 자,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뭐 법조문에 좀 소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로는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또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의 문제입니다. 자, 이 공의 직무는요, 이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직무를 말해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증인, 또 감정인 또는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 기간에 이 주민등록 갱신을 신청하는 행위, 뭐 예비군 동원훈련이나 소집에 응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모두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조합 업무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임돼서 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 사적인 직무로서 그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라, 뭐 아니면 멸사, 봉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과 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공과 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법률 용어로서의 공과 사는 이 공법과 사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공법적인 또는 공법을 바탕으로 하는 또는 뭐 공법 관계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 직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법상의 또는 공법을 바탕으로 하는 뭐 공법 관계에서의 직무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적이라고 하잖아요. 사적이라고 하면 사법적인 사법을 바탕으로 하는 뭐 사법 관계에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는 모두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노동조합의 업무 있죠. 이 노동조합의 업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일상 용어에 의하면 이게 공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이게 법률 용어로 이 노동조합의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가 아니라 이 사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인 업무에 해당하고요. 공적인 것은 공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의무나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사용자는 이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충분하지 그 시간을 꼭 휴일로 하거나 유급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뭐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임금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임금 문제에는 이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이 노사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약정에 따르는데 뭐니 단체 협약이나 뭐 노동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노사 간의 약정도 없다면 뭐 이제 취업 규칙에 정한 거, 그다음에 뭐 그것도 없으면 이 노동 관행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나 노사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무급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법률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법률의 규정으로는요. 이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그리고 예비군법 네, 전에는 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이었죠. 네, 이 법률이 예비군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 제10조, 그 다음에 민방위 기본법 제27조, 뭐 이런데 보면 휴무나 휴업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유급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공직선거법상의 그 정기적인 선거일은 공휴일이죠. 또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비군 교육훈련이라든가 뭐 민방위 대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예비군 교육훈련이라든가 동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소집훈련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정이 되는데 민방위 대원 교육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방위 교육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의 경우에 보면 교육 대상자가 교육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요즘은 또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대부분의 직장에서 이 민방위 교육 시간은 임금 지급과 상관없는 뭐 휴일 교육이나 아니면 야간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바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비군 훈련 다 끝나고 민방위 교육도 이제 받은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참 좀 오래됐는데 저 때는 이제 나 때는 아니라 이제 저 때는이라고 해야죠. 저 때는 이 교육 시간과 장소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년에 4시간씩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2번씩 받았는데 그때 보면 이게 이제 유급으로 계산해주는 회사도 있었고 뭐 반차 쓰고 가라는 회사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다 받았는데 이 대학에서는 이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까지는 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면제해 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뭐 학부나 석사, 박사 상관없이 다 학생 예비군들을 그 대학 연대에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크니까 이제 연대로 되어 있었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대 규모로 있죠. 예비군 대대 규모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연대나 대대 예비군 연대, 예비군 대대로 편성을 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예비군은 그래요. 예비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받았는데 민방위는 이 박사 과정을 빼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 과정 학생들은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이 돼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지만 뭐 그냥 알아두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위약 예정 금지 또는 뭐 위약 약정 금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용자는 노동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뭐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제20조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사용자는 노동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서 노동계약에서 그 위약금을 약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일반적인 민사관계 있죠. 그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이 미리 계약 위반에 대비를 해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법 규정을 보면 민법 제 398조 1항 보면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비를 해서 미리 손해배상 금액을 계약으로 이제 정해두면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되었을 때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민사계약의 경우인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그 노동계약에서는 안 되냐? 노동계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이게 뭐냐면 강제 노동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가 이 위약금 때문에 그 사용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신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동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 이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때 이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가 문제냐면 특히 이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제 노동자가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교육이나 연수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해요. 그리고 교육이나 연수가 끝나면 이후에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뭐 임금이라든가 교육, 연수 비용을 뭐 전부나 또는 아니면 일부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그래요. 이제 대체로 보면 이 교육 비용이라든가 연수 비용을 반환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지를 않고 대신에 이제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이 위약금 약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판례가 보여주는 그 경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은요, 이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강제 노동의 위험성이 없는 이 사용자의 위약금 약정은 허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무엇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계약의 자유죠.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계약의 자유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 노동자의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강제 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이 전차금 상계 금지인데요. 이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노동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이 전차금이 무슨 말인지 이 전차금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게
아마 이 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 노무사들도, 그러니까 노무사 공부를 하기 전까지 노무사 시험 그 공부를 딱 들어가서 처음에 이 전차금 딱 나오는데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이게 전차금이 뭐냐라고 이게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이제 처음 들어볼 것 같습니다. 예, 전차금 보면 이제 한자를 보면 앞전자에 그리고 빌릴 차자 그 다음에 세금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서서 빌리는 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노동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을 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요. 일을 해서 그 돈을 갚는 거예요. 자, 일을 하면 그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제 받을 임금에서 빌린 돈하고 그리고 이제 이자하고 이걸 떼고 받는 형태가 가장 많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취직도 안 했어요. 뭐 지금 막 취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자는 지금 막 취업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그냥 돈만 빌려 쓰고 회사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이런 관계라는 게 이해가 되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되죠. 내가 여기 직장에 지금 막 취직을 하는데 내가 취업을 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요. 대신에 이제 취직해서 일해서 갚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인 노동 형태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좀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 데 있잖아요. 좀 있죠. 그러니까 좀 밤에 화려한데, 그래서 뭐 제목에도 있잖아요.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뭐 아름답다, 뭐 이런 뭐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영역에서 아주 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전차금. 그런데 이제 이 근로기준법은 이 전차금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전차금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금 그 자체가 허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계약의 목적에서 요구됐던 그 사회적 타당성 요건 있죠. 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런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네, 기억나죠? 자, 이 규정을 적용해서 무효로 하는 겁니다. 예, 주로 뭐 이제 선불금이라든가 뭐 드레스값, 화장품값 뭐 이런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뭐 그것도 이제 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선이자를 떼고 줘요. 선이자를 떼고 주는데, 뭐 이렇게 이제 업주가 그렇게 이제 빌려주는 돈, 이것들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민법 제 103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타당성에 의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은 전차금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이 전차금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이 전차금을 전차금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전차금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거, 그걸 금지하는 거고. 그럼 전차금이 금지되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민법 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을 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금 가불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일 이전에 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임금 지급 기일에 좀 가불한 임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전차금 상계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거죠. 임금 가불은 이 전차금 상계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또 이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서 볼 때
강제 노동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빌린 금전과 임금의 상계가 좀 허용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뭐 자녀 학자금 대여라든가 또는 이 주택 구입자금 대여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대여를,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요,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근속 연수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갓 입사하면서 또는 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경우는 드물죠. 이건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저금 금지인데요. 네, 사용자는 노동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네, 제2항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호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간을 노동자가 결정하고 노동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제2호 노동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네, 이게 이제 강제저금 금지 규정입니다. 강제저금 금지에서 먼저 강제 저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사용자 본인이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제3자와의 저축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요즘은요, 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 은행 계좌로 지급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특정 은행과의 거래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제 나는 이 우체국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농협하고 거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농협하고 거래하기가 싫은데 이 농협과의 저축 계약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건 그러면 저축 계약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 저축 아니냐. 강제 저축이고 그러니까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건 이 규정,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강제저금 금지 규정이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 규정의 취지는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어떤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함으로써 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의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이 규정에 의해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농협과 거래하기 싫은데 회사가 농협과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뭐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내가 나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원인이나 뭐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강제저축으로 보기는 어렵죠. 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무슨 뭐 노예 계약이니 하는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특히 이 정신장애인들을 상대로 강제 노동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또 이제 국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뭐 복지 수당이나 또는 지원금 같은 거는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그러한 경우들, 그런 이제 해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제 노동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내가 이제 농협과의 저축 계약을 강요받는다고 해서 그게 강제 저금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싫으면 그만둬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취지의 이제
그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인데요. 이건 그 사용자가 임금을 그 은행 등에 입금을 하고 그 이제 예금 증서 있죠, 통장이죠. 뭐 이제 이 통장을 사용자가 보관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노동자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뭐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이건 그 뭐랄까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강제 노동 사례들 보면, 그러니까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빠지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꼭 나오잖아요. 이런 그 뭐야 그 사용자 부부가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그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횡령하죠. 그 자기들이 써버리고 막 그런 사례들, 그런 사례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의 통장을 압수를 해서 자기가 이제 사용자가 보관을 하고 그 돈을 이제 못 쓰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말해요. 또 이른바 그 일종의 그 사내 예금 있는데, 이 사내 예금 같은 것도 이 강제 저금 금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수업은 해고와 징계입니다.